원스타, 대통령 말고 나보다 높은 사람, 이 건물엔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복도는 얼어붙었죠. 그런데 그 오만한 장교가 몰랐던 게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뒤 그는 상상도 못한 정체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부대 안에 거대한 거짓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충북 괴산 특수전사령부. 새벽 5시 연병장은 김이 오르는 숨소리로만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한 아침 속에는 누구도 모르는 위험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윤혜진은 별을 떼고 야전 전투복에 장갑을 꼈습니다. 정복 차림의 다른 지휘관들과는 달리 그녀는 늘 현장 복장으로 부대를 돌았습니다. 어깨에 달린 별 3개가 아침 햇살에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규율은 명령의 장식이 아니라 생명의 안전벨트야. 혜진이 중얼거리며 생활관 보일러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실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가스 냄새였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만약 이 상태로 며칠만 더 지났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이것 봐요. 연결부가 헐거워져 있네요. 혜진은 즉시 정비병을 불러 응급수리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지난주 안전점검에서는 이상 없음으로 보고되었는데 말입니다. 다음은 소화기 점검이었습니다. 복도 곳곳에 비치된 소화기들을 하나씩 확인하던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효기간이 석 달이나 지난 소화기가 버젓이 걸려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압력 게이지가 빨간색 영역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완전히 방전된 상태였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혜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었습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했다면 이 소화기는 아무 쓸모가 없었을 것입니다. 장병들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겁니다. 낙하산 접철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습도계를 확인하자 혜진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습도가 기준치를 한참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보관된 낙하산은 언제 찢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엉터리 점검을 했단 말입니까? 혜진은 즉시 담당 부사관을 불렀지만 그는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습니다. 점검 기록을 살펴보니 모든 항목이 양호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현실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식당으로 향하던 혜진의 걸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설마 여기서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신병들의 밥그릇부터 살펴보는 것이 그녀의 철칙이었습니다. 김치를 맛보자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상한 맛이 났습니다. 미역국은 미지근을 넘어 차가웠습니다. 식판을 닦고 있던 취사병이 갑작스런 사령관의 등장에 놀란 눈으로 일어섰습니다. 사령관님이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 김치 언제 담근 겁니까? 그게 일주일 전에. 일주일이나 된 김치를 지금까지 주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취사병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혜진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군인은 배가 따뜻해야 제대로 달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음식으로는. 그때 복도 저편에서 천지우 이병이 급하게 걸어오다가 미끄러운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습니다. 혜진이 재빠르게 다가가 천지우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요즘 야상 배급이 늦어져서 추위에 고생하는 동기들이 많습니다. 어떤 친구는 감기에 걸려서 의무실에 가기도 했고요. 천지우의 말에 혜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상 배급 지원? 지난주 보급회의에서는
분명히 차질 없이 진행이라고 보고받았는데 말입니다. 그 친구 이름이 뭡니까? 박민성 이병입니다. 지금 의무실에 있을 거예요. 혜진은 즉시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박민성 이병은 고열에 시달리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전북 정읍에서 올라온 이 청년에게는 이번이 처음 맞는 군대 겨울이었습니다. 고향의 따뜻한 온돌방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아팠습니까? 사흘 전부터요. 야상이 없어서 담요를 덮고 잤는데 혜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야상이 없어서 담요로 추위를 견뎠다니 이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보고를 조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멀리서 군의 방송으로 흘러나오는 7, 80년대 노래 하얀 손수건 이 의무실 창문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혜진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전북 군산시장의 딸로 자랐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런 노래가 골목 어기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었습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하면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밤늦도록 식당 설거지를 하셨고 혜진은 학비를 벌기 위해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그때 혜진은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고 그것을 지키는 방법은 규율과 원칙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규율의 진짜 목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을 지키는 규율. 이것이 혜진의 평생 신념이 되었습니다. 의무실을 나서며 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보일러 가스 누출, 불량 소화기, 습도 관리 실패, 상한 음식, 야상 배급 지연.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리 없었습니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반드시 더 큰 음모가 숨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행정동 복도, 좁은 코너. 혜진이 의무실에서 나와 복도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빠른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로 부임한 강도역 특전 여단장이 수행 장교 서너 명을 거느리고 위풍당당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강도역의 정복은 다리미질이 완벽했고 가슴에 달린 훈장들이 복도 조명에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계산이 서려 있었습니다. 성과와 외형에 집착하며 승진 사다리를 타온 전형적인 엘리트 장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야전복 차림의 혜진을 본 강도역의 얼굴에 순간 당황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하급자로 단정했습니다. 혜진의 어깨에 달린 별이 정복이 아닌 야전복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휘부 구역, 통행 통제, 비켜. 강도역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혜진이 점검 중이오라고 말하려는 찰나 강도역의 어깨가 거칠게 그녀를 스쳤습니다. 그 바람에 복도 벽에 걸린 액자 하나가 덜컥 기우뚱거렸습니다. 혜진은 조용히 액자를 바로 세우며 강도역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스타 대통령 말고 나보다 높은 사람. 이 건물엔 없습니다. 혜진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도역은 순간 걸음을 멈췄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씩 웃으며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등에서는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수행 장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방금 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강도역에게 말을 걸지는 못했습니다. 몇 시간 뒤 특전 여단 강당. 강도역의 여단장 취임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당은 각 부대에서 온 장교들과 부사관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 위에는 태극기와 부대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형광등 불빛이 훈장들을 더욱 반짝이게 만들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특수전 사령관 윤혜진 소장님께서 부대기 전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 순간 강당 뒤편 문이 열리며 혜진이 정복 차림으로 등장했습니다. 어깨에 달린 별 3개가 강당 조명 아래서 위엄 있게 빛났습니다. 강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강도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침에 복도에서 마주친 그 여성이 바로 특수전 사령관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보다 2계급이나 높은 상급자였습니다. 강도혁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혜진은 단상으로 올라가 부대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부대기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그 무게에는 수많은 전우들의 희생과 명예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혜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강도혁 중령. 혜진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도혁이 긴장한 표정으로 단상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부대기를 강도혁에게 건네며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깃발의 무게를 아십니까? 순간 강당 안이 숨을 죽였습니다. 혜진의 질문에는 단순한 의례적 멘트가 아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도혁의 입가에 어색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는 뭔가 대답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도혁의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혜진은 부대기를 그의 손에 맡기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 깃발 아래 있는 장병들의 생명이 곧 깃발의 무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강도혁이 부대기를 받아든 순간 그 무게가 예상보다 훨씬 무겁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깃발 자체의 무게인지 아니면 책임의 무게인지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취임식이 끝난 후 강도혁은 여단장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일과 방금 전 혜진의 의미심장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연병장이 보였습니다. 장병들이 훈련을 하고 있었지만 강도혁의 눈에는 그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실적과 평가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안전점검 보고서, 장비 현황 보고서, 교육훈련 성과 보고서, 모든 것이 우수 또는 양호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도혁은 이 보고서들이 실제 현실을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참모장인 이기철 대령이었습니다. 여단장님, 사령관님께서 일주일 내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강도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전수조사라는 것은 모든 보고서에 허위 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실적을 부풀리고 문제점들을 은폐해왔던 것입니다. 참모장, 지금 당장 내 방으로 와. 강도혁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몇 분 후 이기철이 여단장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여단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도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있는 대로 내면 다 죽어. 보고서 각색해. 틈새는 내가 메꾸겠어. 이기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강도혁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허위 보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낙하산 포장실에서 한 하사가 노후 표식을 점검 완료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펜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양심과 명령 사이에서 고민하던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러다 진짜 사람 죽는다.
하지만 명령 불복종의 대가가 두려워 결국 거짓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특전 여단의 거대한 거짓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은 곧 더 큰 비극을 불러올 것이었습니다. 허세가 첫 금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작전회의실. 대형 스크린이 켜지고 강도혁이 리모컨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지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혜진을 비롯해 각 부대장들과 참모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특전여단 월간 성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강도혁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그래프와 수치들로 가득한 파워포인트였습니다. 강화 성공률 98%, 모해 침투 훈련 최우수, 체력 검정 평균 1등급. 숫자들만 보면 완벽한 부대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여단은 모든 분야에서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강도혁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각종 훈련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멋지게 낙하하는 대원들, 완벽한 대형을 갖춘 행진 모습, 최신 장비를 착용한 특전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홍보 영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감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다른 부대장들의 얼굴에는 부러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강도혁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특히 동계 방한복 지급률은 100%를 달성했으며 그때 혜진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강도혁의 말이 끊어졌고 묘한 긴장감이 회의실을 감쌌습니다. 잠깐만요. 혜진이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동계 방한복 지급률 100%라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강도혁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혜진이 고개를 기울이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접철실 습도 55% 유지 기준은 어떻습니까? 로그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기록이 비어 있더군요. 강도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접철실 습도 관리는 낙하산 보관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습도가 높으면 낙하산 재질이 손상되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건 담당자가 기록을 깜빡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강도혁이 어색하게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야간 작전용 야시경은 어떻습니까? 전량 이상 없음이라고 보고했는데 지난주 3중대 분대장으로부터 야시경 고장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어색해했습니다. 강도혁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신고 접수 후 즉시 교체 조치했습니다. 즉시 교체했다면 왜 보고서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교체한 야시경에 입고 기록은 어디 있습니까? 혜진의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강도혁은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완벽해 보였던 보고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안전점검 기록을 보니 소화기 점검도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양호 상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직접 확인한 바로는 유효기간이 지난 소화기가 여러 개 발견되었습니다. 혜진이 자신의 수첩을 꺼내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녀가 새벽부터 직접 발로 뛰며 확인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생활관 보일러실 가스 누출 위험, 급식용 김치 유통기한 위반, 의무실 감기 환자 급증,
혜진이 나열하는 문제점들을 들으며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강도혁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참모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상 없음으로 보고될 수 있습니까? 혜진의 마지막 질문에 강도혁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화려한 파워포인트는 이제 무의미한 숫자의 나열에 불과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혜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내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모든 장비, 모든 기록, 모든 보고서를 원본 그대로 제출하십시오. 조작이나 은폐가 발견될 경우 엄중 처벌하겠습니다. 강도혁이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강도혁은 급히 참모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단장실에 모인 참모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여단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기철 참모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도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연병장에서는 여전히 장병들이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장병들의 안전보다는 자신의 처지만이 보였습니다. 있는 대로 내면 다 죽어. 강도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참모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보고서 각색해. 문제가 된 부분들은 모두 수정하고 빠진 기록들은 소급해서 만들어. 틈새는 내가 메꾸겠어. 참모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 공문서 작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도혁의 압박 앞에 아무도 반대 의견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단장님, 사령관님께서 원본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원본이 뭐야? 우리가 만든 게 원본이야. 알겠어? 강도혁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위험함이 동시에 배어 있었습니다. 참모들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여단 본부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참모들이 보고서를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접철 실습도 기록을 소급해서 만들고 소화기 점검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야시경 고장 신고는 아예 삭제했습니다. 한 하사가 펜을 들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낙하산 포장실의 노후 표식을 점검 완료로 바꾸라는 지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낙하산들은 정말로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이러다 진짜 사람 죽는다. 하사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상급자의 명령을 거부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거짓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특전 여단의 거대한 거짓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었습니다. 혜진은 한상구 준장을 사령관실로 불렀습니다. 예비역에서 재소집된 이원로 장교는 젊은 시절 베트남 전쟁을 겪은 베테랑이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굳건한 의지가 번뜩였습니다. 준장님, 특별한 임무를 맡겨드리려 합니다. 혜진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상구가 곧은 자세로 경청했습니다. 그림자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식적인 감찰이 아닌 은밀한 내부 조사가 필요합니다. 한상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오랜 군 경험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했습니다. 별셋이 아니라 애들 목숨 지키는 일입니다. 혜진의 말에 한상구가 묵직하게 경례했습니다.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목숨 지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젊은 시절 전장에서 전우들을 잃었던 아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한상구에게 병사들의 안전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한상구의 특별한 위장 근무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일에는 병기고 보조 인력으로, 주말에는 취사 보조로 신분을 숨기고 부대 곳곳을 볼 수 있습니다. 6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병기고에서 한상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낙하산 보관함의 습도가 기준치를 훨씬 벗어나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낙하산의 끈이 곰팡이로 인해 약해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의 낙하산으로 훈련을 한다면 언제 사고가 날지 몰랐습니다. 이걸 어떻게 점검 완료라고 했단 말인가. 한상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취사장에서도 문제는 계속 발견되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들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었고 냉장고 온도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상구는 이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발견은 주말 괴산 5일장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상구는 장보기를 핑계로 5일장 근처 다방에 들렀습니다. 옛날식 다방 특유의 모카포트 소리와 설탕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구석 테이블에서 믿을 수 없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군납업체 직원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과 여단 보급 담당 장교가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번 낙하산 부품 납기가 또 늦어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 그거 그냥 검수중으로 돌려놓으면 돼. 어차피 실제 훈련까지는 시간이 있잖아. 한상구의 손이 커피잔을 쥐고 굳어졌습니다. 납기를 어기고도 검수중이라고 속이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그 예산으로 관사 리모델링 먼저 하신다고 하시던데. 그래, 관사 리모델링 끝나고 나서 처리하면 돼. 어차피 감찰 나와도 서류상으로는 문제없어 보이게 해놨으니까. 대화를 들으면서 한상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부정행위였습니다. 업체와 군 간부들이 결탁해서 장병들의 안전을 담보로 이익을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상구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대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한상구는 부대로 돌아와 더 깊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야간 순찰을 핑계로 각 시설들을 점검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들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비상구 표지판들이 녹슬어 있었고 일부는 아예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화재 시 장병들이 대피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소화기들은 압력이 빠져 있거나 유효기간이 한참 지나 있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생활관의 보일러실이었습니다. 가스 연결부가 헐거워져 있어 언제 가스 누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한상구는 이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로 남겼습니다. 며칠 후 한상구는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해서 혜진에게 보고했습니다. 사령관실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한상구가 찍은 수십 장의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혜진이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녹슨 비상구 표지, 유효기간이 지난 소화기, 곰팡이 핀 낙하산, 가스가 새는 보일러. 모든 것이 장병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들어보십시오. 한상구가 다방에서 녹음한 대화를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들으며 혜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천우테크, 김영욱 회장. 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업체는 특전사의 낙하산과 야시장비를 납품하는 주요 업체였습니다. 그리고 김영욱은 국방 관련 로비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들 마음은 다치지 않게 가야겠습니다. 혜진의 말에 한상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순수한 장병들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혜진의 눈빛에는 젊은 날의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IMF로 무너진 시장과 하숙집, 밥을 굶던 사춘기의 자신. 그때 혜진은 깨달았습니다. 규율이라는 것은 강자에게는 채찍이지만 약자에게는 따뜻한 담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준장님,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상구가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오랫동안 사령관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야간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장병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젊은 얼굴에는 피로가 배어 있었지만 여전히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큰 적과도 맞서겠다고 말입니다. 설령 그 적이 군 내부의 부패 세력일지라도 말입니다. 이제 정말로 큰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특수전 사령부 대회의실, 전 특전사 안전회의가 열렸습니다. 각 부대장들과 참모진들이 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정면 대형 스크린에는 특전사 종합안전점검 보고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강도혁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며칠 밤을 새워 만든 완벽한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든 항목이 이상 없음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특전여단 안전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도혁의 목소리에는 억지로 만든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낙하산 보관 상태, 이상 없음. 접철실 습도 관리 정상. 소화기 점검, 전량 양호. 강도혁이 차례대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뒤편에 앉은 혜진의 표정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한상구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야시장비 점검 결과도 전량 정상이며 생활관 안전시설 역시 기준에 부합합니다. 강도혁이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른 부대장들은 특전 여단의 완벽한 관리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혜진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혜진은 손에 든 리모컨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잠깐만요. 혜진의 차분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도혁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이 정말 이상 없음입니까? 혜진이 리모컨을 눌러 스크린을 바꿨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스크린에는 한상구가 찍은 생생한 현장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낡은 낙하산 라인이었습니다. 끈이 곰팡이로 인해 약해져 있고 일부는 이미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금이 간 카라비너였습니다. 생명줄 역할을 해야 할 장비가 언제 부러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말하는 정상 상태입니까? 혜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었습니다. 다음 사진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밤이면 꺼지는 비상등, 녹슬어 떨어진 비상구 표지판, 압력이 빠진 소화기들. 회의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참석자들이 서로 놀란 표정으로 웅성거렸습니다. 강도혁은 마치 얼음이 된 것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이 장비로 우리 아이들을 하늘에서 뛰게 하겠다는 겁니까? 혜진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생활관 보일러실의 가스 누출 부분이었습니다. 연결부가 헐거워져 있어 언제 폭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감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기철 대령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기철이 마이크를 움켜쥐며 외쳤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강도혁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전부 허위 보고입니다. 이기철의 고백이 회의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참석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안전점검 보고서가 조작되었습니다. 실제 현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기철의 목소리에는 죄책감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 지시였습니까? 혜진이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이기철이 떨리는 손으로 강도혁을 가리켰습니다. 여단장님 지시였습니다. 보고서를 각색하라고, 문제가 된 부분들을 모두 수정하라고 하셨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헌병들이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도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허위 보고가 아닙니다. 혜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병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범죄 행위입니다. 헌병들이 강도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윗선에서 지시한 일입니다. 강도혁이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혜진의 뒤통수가 싸늘해졌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무능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윗선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국방위원회, 박상도 의원과 천우테크 김영욱 회장. 그들이 모든 것을 조작하라고. 강도혁의 고백에 회의실이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군과 정치계 그리고 방산업체가 결탁한 거대한 부패 사건이었습니다. 계속 말하십시오. 혜진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납품 일정을 조작하고 불량 장비를 양품으로 둔갑시키고 그 대가로 뒷돈을. 강도혁이 말하다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일에 연루되어 있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헌병들이 강도혁에게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연행되면서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어.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야. 연행되는 강도혁의 눈이 허공에 너울댔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조종했던 거대한 로비의 사다리를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전사 내부에 이런 거대한 부패가 뿌리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설령 그 뒤에 누가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회의실에서 서서히 박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곧 회의실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혜진의 용기에 대한 찬사이자 정의를 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강도혁 연행 이후 3일째 되는 날 대형 언론사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뉴스부터 저녁 종합 뉴스까지 모든 채널에서 같은 내용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0년 전 강화훈련 사망 사건, 책임자는 현 특수전사령관 윤혜진. 안전 불감증으로 젊은 생명 잃게 한 지휘관. 이번엔 부하 장교 희생양 삼아. 군 기강 회의의 주범, 윤혜진의 실체. 언론들의 공격은 조직적이고 치밀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사전에 준비한 듯
모든 기사의 논조가 일치했습니다. 혜진의 과거를 파헤치며 그녀를 안전 불감증의 주범으로 몰고 갔습니다. 특수전사령부는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출입구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령관님, 10년 전 사건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십시오. 부하 장교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 사실입니까? 안전관리 실패의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건가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혜진은 묵묵히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 사건은 그녀에게 가장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사령관실에서 혜진은 오래된 작전 파일을 꺼냈습니다. 김도윤 상병 강화 훈련 사고 보고서라고 적힌 노란 파일이었습니다. 파일을 열자 1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김도윤 상병은 21살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에서 올라온 순박한 청년이었습니다. 강화 훈련 중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었고 도윤은 안전고도를 이탈했습니다. 당시 혜진은 중령이었습니다. 규정상 지휘관은 직접 구조 작업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비상 라인을 내리고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젊은 병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고 조사 결과 도윤의 명령 위반이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그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 앞에서는 아들이 용감했다고만 말했습니다. 그것이 혜진이 선택한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이 사건을 완전히 다르게 왜곡했습니다. 혜진이 안전규정을 무시했고 부하의 생명을 경시했다고 몰아갔습니다. 진실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국방부 브리핑룸. 혜진이 단상에 섰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그녀를 향해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10년 전 사건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한 기자가 공격적으로 질문했습니다. 혜진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작전 교신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10년 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교신 사령관 김도윤 상병이 안전고도를 이탈했습니다. 바람이 역풍으로 바뀌었습니다. 적어도 안전라인 즉시 전개 비상구조팀 대기. 내가 직접 내려간다. 교신 중령님, 규정상 지휘관 직접 하강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상라인이라도 최대한 내려. 끝까지 기다린다. 녹음을 들으며 기자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혜진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규정상 직접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혜진이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비상 라인을 최대한 내리고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아이가 돌아오기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아픔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김도윤 상병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자석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만 들렸습니다. 혜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도윤 상병입니다. 21살 경상북도 안동 출신. 그는 분명 명령을 위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아들이 용감했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규율은 벌주는 채찍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길잡이라는 것을. 기자석 뒤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중년 여인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의 어머니였습니다. 혜진이 그녀를 발견하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왔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지만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중령님, 도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사령관님이시군요. 그녀가 혜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모두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 도윤이 손 놓지 않으려고 하신 거 이제 다 압니다. 도윤 어머니의 말에 기자석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중령님이 우리 도윤이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끝까지 기다려주셨다는 것을 두 여인이 단상에서 끌어안았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지만 이번에는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도윤 어머니의 말에 혜진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죄책감과 아픔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습니다. 브리핑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혜진을 공격하려던 기자들도 이제는 숙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완전히 다른 톤으로 보도되었습니다. 10년 전 사고, 끝까지 부하 포기하는 지휘관, 안전 규정 지키며 최선 다한 군인의 리더십, 흑색 선전의 실체 드러나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혜진에 대한 조작된 공격이 오히려 그녀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큰 싸움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적들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혜진의 눈동자에 비친 것은 분노가 아니라 늦게 찾아온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반격의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조민우 검사가 강도혁의 자백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소문난 원칙주의자인 그는 이런 사건을 기다려왔습니다. 천우테크 김영욱 회장, 국방위원회 박상도 의원, 그리고 강도혁. 조민우가 화이트보드에 새 이름을 적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삼각고리의 구조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납품 조작, 예산 전용, 허위 검수, 전형적인 군정기업 유착 사건이군. 조민우는 즉시 혜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파헤치려면 군 수사기관과의 합동수사가 필요했습니다.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실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강도혁이 넘겨준 각종 증거자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검사님, 이 사건의 규모가 생각보다 큽니다. 혜진이 우려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도혁의 자백에 따르면 천우테크는 지난 3년간 불량 장비를 정상품으로 속여 납품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상도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압력을 넣었고요. 조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뇌물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대략 1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두 사람은 치밀한 수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증거인멸을 막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틀 후 밤 11시 서울 강남의 천우테크 본사에 검찰과 군 수사기관 합동팀이 나타났습니다. 경비원이 놀란 눈으로 영장을 확인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합니다. 건물 출입을 통제하겠습니다. 수사관들이 일제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영욱 회장의 사무실, 격리부, 창고까지 모든 곳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회장실 금고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비닐로 꼼꼼히 감싼 비자금 장부였습니다. 거기에는 박상도 의원에게 전달한 돈의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한 수사관이 외쳤습니다. 장부에는 국감 대비비, 의정활동 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수억 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뇌물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창고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반품으로 돌아온 불량 낙하산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재검수 완료, 정상품 스티커가 새로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조민우가 창고 관리자에게 물었습니다. 그건 회장님 지시로. 관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불량품을 정상품으로 둔갑시켜 다시 납품하라고 하셨습니다. 수사팀은 이 모든 것을 증거로 수집했습니다. 김영욱 회장은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국회의원회관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박상도 의원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건 정치 탄압입니다. 박상도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묵묵히 수사를 계속했습니다. 의원실 금고에서 현금 2억 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욱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이 휴대폰에서 복원되었습니다. 다음 국감 때 특전사 예산 삭감 건의하겠음. 압박 가하면 그쪽에서 알아서 할 것임. 고맙습니다. 약속한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문자 내용만 봐도 뇌물 공여와 공직자 매수가 명확했습니다. 다음 날 법정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방청석에는 언론사 기자들과 시민들이 가득 찼습니다. 김영욱이 법정에 서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당당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피고인 김영욱, 공직자에게 뇌물을 공유한 혐의를 인정합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정당한 사업관계였습니다. 김영욱이 변명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낙하산 라인 테스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금이 간 카라비너가 부서지며 모래주머니가 추락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만약 이런 장비를 실제 훈련에서 사용했다면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이런 불량품을 정상품이라고 속여 납품한 것이 정당한 사업입니까? 검사의 질문에 김영욱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박상도 의원의 차례였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버텼습니다. 이것은 정치 보복입니다.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위원으로서 당연한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명도 증거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피고인이 받은 돈이 국정감사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건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활동비를 왜 개인 금고에 현금으로 보관했습니까? 박상도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조민우 검사가 최후 변론에 나섰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뇌물 사건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특수부대 장병들의 생명을 담보로 이익을 취한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피고인들의 탐욕으로 인해 우리 젊은이들이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방청석이 숙연해졌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박상도 뇌물수수죄로 징역 3년. 피고 김영욱 뇌물공여죄로 징역 5년. 피고 강도혁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징역 2년. 판결이 내려지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혜진은 법정 뒤편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담담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디선가 다방 커피 향이 스쳐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상구 준장이 귓속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장날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겨울나기만 남았습니다.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로 중요한 일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바로 장병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 말입니다. 한 달 후 특수전 사령부에는 완전히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연병장 곳곳에서 공사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후된 시설들을 전면 교체하는 대규모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낙하산 접철실에는 최신 습도 조절 시스템이 설치되었습니다. 디지털 습도계가 정확한 수치를 실시간으로 표시했습니다. 55% 기준치에 정확히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보강고가 생겼네요. 한상구 준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진짜 점검 기록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조작이나 거짓말은 없었습니다. 병기고에는 새로운 낙하산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 최고급 재질로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금이 간 카라비너는 모두 폐기되고 검증된 안전 장비들로 교체되었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하늘을 날 수 있겠어요. 장비를 점검하던 부사관이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복도 곳곳에는 새로운 소화기들이 비치되었습니다.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비상구 표지판도 모두 교체되어 밤에도 환하게 빛났습니다. 생활관 보일러실도 완전히 새로 단장되었습니다. 가스 누출 위험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안전 센서까지 설치되어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즉시 경보가 울리도록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식당이었습니다. 새로운 급식 업체가 들어와 신선한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치도 매일 새로 담궜고 국물도 언제나 뜨거웠습니다. 이날 오후 천지우 이병이 생애 첫 강화 훈련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전북 정읍에서 올라온 이 청년에게는 꿈만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장비를 착용하고 있는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천지우 이병, 준비되었나? 혜진이 직접 나와서 물었습니다. 사령관이 개별 훈련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네, 준비 완료했습니다. 천지우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습니다. 장비 점검은 완료했나? 네, 3번 확인했습니다. 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장비가 완벽했고 안전 절차도 철저했습니다. 강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천지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지상에서는 혜진과 한상구 그리고 동기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낙하 시작. 관제탑에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천지우가 용기를 내어 뛰어내렸습니다. 새로운 낙하산이 완벽하게 펼쳐졌습니다. 하얀 천이 겨울 하늘에 아름답게 펼쳐진 모습은 마치 꽃잎 같았습니다. 와! 지상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천지우가 안전하게 착지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흥분으로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헬멧을 벗은 천지우가 혜진에게 달려왔습니다. 뺨이 얼얼하지만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사령관님, 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천지우의 말에 혜진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원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규율은 내가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려고 있는 거란다. 혜진이 천지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식당에는 특별한 메뉴가 올라왔습니다. 옛날 단무지와 멸치볶음, 그리고 구수한 된장찌개였습니다. 혜진 세대가 좋아했던 전통적인 메뉴들이었습니다. 이거 완전 집밥 같아요. 한 신병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장병들도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이기철 대령이 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지난 사건 이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 보고나 눈치 보기는 없었습니다. 사령관님, 장병들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이런 메뉴로 바꾼 것이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배가 따뜻해야 마음도 단단해집니다. 혜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군의 방송에서는 군가 대신 90년대 발라드가 잔잔히 흘러나왔습니다. 사랑했지만 내 마음의 보석상자 같은 감성적인 노래들이었습니다. 장병들이 고향을 그리워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별 3개가 반짝이는 창틀에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걸렸습니다. 혜진은 복도 끝에 있는 그 액자를 다시 찾았습니다. 첫날 강도역과 부딪혀 기울어졌던 바로 그 액자였습니다. 이제는 완벽하게 반듯했습니다. 혜진이 그 액자를 매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규율은 액자와 같습니다. 처음부터 반듯해야 오래갑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연병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천지우가 동기들과 함께 웃으며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사령관실까지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이야말로 이 부대의 미래였습니다. 혜진의 기억 속으로 과거가 스며들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웠던 시절, 전북 군산 시장가에서 들리던 뻥튀기 소리, 공중전화 앞에 길게 늘어선 줄, 구역 라디오에서 나오는 지직거리는 소리, 그 모든 것이 그녀를 만든 추억들이었습니다. IMF로 집안이 기울어졌을 때 어머니가 밤늦도록 식당 설거지를 하셨던 기억, 학비를 벌기 위해 새벽마다 신문을 배달했던 기억. 그때 혜진은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고 특히 약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어린 시절의 다짐이 오늘의 승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규율과 원칙, 그리고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 그것이 혜진의 세월이 만든 신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연병장에서는 장병들이 하루 훈련을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피곤해 보였지만 얼굴에는 만족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혜진은 문득 10년 전 김도윤 상병을 떠올렸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그도 이 모습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후배들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별은 어깨에 달렸다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장병들의 신뢰는 가슴 깊이 박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수전사령부는 이제 별보다 더 빛나는 그 신뢰 위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혜진이 마지막으로 연병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시작이군요. 새로운 내일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일에는 더 이상 거짓과 부패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오직 진실과 정의, 그리고 장병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만이 이 부대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특수전사령부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꼭 댓글로 들려주시면 함께 더 깊은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